코로나19 때문에 기준금리 많이 내린 거 아시잖아요. 오늘 기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에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8월부터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작년 8월, 11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세 번째 인상인데, 그러니까 5개월 동안 0.75%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그러니까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것 기준으로 두 번 연속 올리는 거는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은이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우리 경제를 조금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준금리 두 차례 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라는 생각이고, 이거 뭐 핵심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주열 총재가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3%대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은이 목표한 게 한 2%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으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을 넘어서 뭐 거의 그냥 자산 축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허윤영 기자가 약간 큐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큐티 윤영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우리 진행이 원활하진 않아요. 항상. 그 미국도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막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4차례까지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나를 찾지마님이 허윤영 기자 와이프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큐티 윤영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큐티 저 35인데 큐티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미국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좀 올린 것 같고. 큐티 얘기했더니 한 20명 빠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심은 그거잖아요. 기준금리 이번에 올랐으니까 과연 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인데, 조금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9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1인당으로 치환을 해보면은 한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한 50만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는 걸로 기준으로 한 4, 5만 원 정도 좀 부담이 있는 거고. 근데 문제가 이제 아직도 이 현재 1.25% 기준금리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오늘 이제 현재 기준금리 수준도 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좀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고, 그래서 또 1.25%인데 여기서 하나 더 인상해도 긴축적이지 않다. 이거는 또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열어둬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 과연 몇 번이나 올라갈지, 좀 이게 대출 받으신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예대금리? 그렇죠. 이게 예대금리 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즘에 기사 중에 좀 은행 기사가 요즘에 재미없는데 굉장히 비난을 받은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 기본급의 300%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올해 은행들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이 달성을 한 이유가 대출 자산이 늘어나는 데다가, 특히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8월부터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이자 규모랑 그리고 수익성까지 개선이 되면서 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성과 규모가 완전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뭐 포인트까지 더하면은 어마어마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왜 비판을 받냐? 다른 한편에서 은행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금리와 이 대출금리 차이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대금리 차를 따지는 게 뭐 신규 취급의 기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11년 만에 최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기준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이가 몇 퍼센트냐면은 2.19%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대금리 차 흐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갑자기 금리를 팍 낮추면서 이때 예대금리 차가 좀 축소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제로 금리니까 더 부실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다시 좀 예대금리 차가 슬금슬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11월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19%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포인트를 넘어선 시점이 작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작년에는 뭐 2%포인트 넘어서서 막 이렇게 오른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8월, 이 8월이 어떤 시점이었냐? 가계대출 규제, 고등법 위원장이 오면서 엄청나게 세게 주면서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수준까지 왔다. 좀 예대금리 차가 커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대출이자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고객들한테 주는 예금이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대출금리가 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금금리도 같이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대금리 차가 확대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기준금리가 올랐으면은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나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작년 8월 이후에 한번 보면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대금리 차가 그렇다면 왜 확대가 됐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 규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은행이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이게 총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할 수 있는 뭐 금융당국에서도 뭐 DSR이니 뭐니 총량 관리니 이런 좀 그 어떻게 강제적인 좀 규제도 내놓고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도 그 가상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줄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규제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바로 인터넷은행입니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금융당국의 뭐 대출 총량이나 이런 규제만 받고 있는데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것까지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저신용자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출 총량까지 제한이 된다. 할 수 있는 선택이 극단적인 거, 고신용자 대출을 아예 막는 거.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고신용자 대상 마통이랑 신용대출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도 안 열었네요. 올해도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5개 5대 은행의 이 일반 신용대출 금리 평균이 얼마냐? 3.78%인데 카카오뱅크는 9.7%. 9? 와. 그러니까 고신용자는 아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거의 카드론. 왜냐하면 다 중저신용자 대출만 나간 거니까 이만큼 이제 오고 K뱅크는 5%. 그 토스뱅크 같은 경우도 11월 기준으로 한 5.07%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인터넷은행은 특히나 이 예금 금리랄까 아니면 왜냐면 비용이 없잖아요.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이 인터넷은행의 이 대출 금리가 이만큼 높다는 거는 이 들어갈 비용이 없는데 대출 금리가 이만큼 높다? 그러면 예대금리 차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인터넷은행에. 그러면서 좀 인터넷은행에 대한 좀 불만 이런 것도 예대금리 차이 때문에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은 최근에 예대금리 차가 많이 오른 이유는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가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였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가 확대가 된 거고, 이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 이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아주 금융당국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금감원장이 좀 그거 본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개입은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은 전혀 없죠. 근데 사실 그게 개입한 건데. 구두 개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좀 알아서 좀 조절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한 이전에 금감원장이 왜 그 얘기를 했냐? 그 시점 이전에 금융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막 기자들이 막 이거 은행 폭리다, 막 예대금리차 너무 크다니까 막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금융위가 한번 보도자료를 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대금리차가 최근에 확대되는 거는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 그러니까 준거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준거금리라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 그리고 이 대출금리의 조달금리. 그렇죠. 예. 기준이 되는 뭐 은행채 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된 것이지 이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융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번 얘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뭐 최근 뭐 작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대출금리가 한 0.62% 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해요. 이 중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승폭이 0.44% 포인트고 가상금리 영향은 0.15% 포인트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금리 때문에만 시장금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금감원장이 바보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 해명이냐.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예. 조금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좀 한번 살펴보겠다. 좀 이런 멘트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금융당국 입장에서 지금 뭐 예대금리차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도 실제 행동으로 조금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 시장 개입이 쉽지 않은 분야예요. 거기가 뭐 시장 개입-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금융당국 상황이 뭐냐,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거든요. 올해도 가뜩이나 올해 특히 더 센 규제들을 내놓으면서 총량을 줄여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다 서가지고 예대금리차 너무 벌어졌으니까 대출금리 조금 내리세요. 이러면 안 대출 되지. 문턱 낮추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기에 좀 립서비스 정도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좀 경고성 발언만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라는 거고. 임초롱님 이거 좋은데요? 예금 금리를 올려서 예대차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 그 효과가 있다면은 이 금융위에서도 금감원에서도 막 이렇게 예대금리차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오늘도 이 기준금리가 오르자마자 지금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막 보도자료 내면서 예대금리 막 바로바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예대금리차 뭐 이렇게 예금금리를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대출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금금리가 조금 빨리 올라온다 해도 이미 나는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내리냐 오르느냐만 중요한 거지. 사실 예금금리가 올라와서 예대 마진이 줄었다. 이게 좀 대출자분들한테 대출자들한테 얘기가 아니고 예금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대출 많은 사람이 예금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예금금리가 올라서 예대 마진이 좀 줄었습니다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네. 이 나만 중요하다 마인드의 취재.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뭔 예금이 있냐, 대출밖에 없는데 나랑 뭔 상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 금융이 뭐 예대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워낙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를 깎은 폭이 너무나 커기 때문에 조금 이게 예대금리 오른 게 좀 비난을 완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얘기한 말인 이 대출금리 예대금리 차가 벌어진 거는 시장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을 이제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좀 이런 데서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융당국이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어쩔 수 없다. 예대금리 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6년간의 이 예대금리 차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예대금리 차가 그거에 비례해서 꼭 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2016년 말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는 기준금리가 작년 말에 비해서
0.25%포인트 인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말 기준의 기준금리가. 근데 이때 예대금리 차는 오히려 0.22%포인트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의 논리대로라면은 반대로 이제 거꾸로 금리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예대금리 차도 함께 줄어야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확대가 됐고 반대로 2018년 말에는 2017년과 비교해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때 예대금리 차가 어떻게 됐냐? 0.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비례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예대금리 차가 또 같이 확대된다고 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멀쩡할 때 얘기해요. 멀쩡할 때. 그러니까 멀쩡할 때 얘기라 어떤 언제를 얘기하냐면 막 금리 5% 이럴 때. 그럴 때는 금리가 좀 높을 때는 마진을 이렇게 0.1, 0.2 이렇게 붙여도 사람들이 별로 저항을 안 했어요. 맞아요. 뭐 5%인데 5.1 되나 뭐 5.2 되나 뭐 그게 별로 상관 안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2%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자로 계산을 해봤을 때 5% 이자라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51만 원 돼. 네. 50만 원 이자 내다 51만 원 되는 거고 1000만 원 빌리면 그럼 이게 10%일 때 10만 원에서 11만 원 되면은 1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가 되면은 예대금리 차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소비자가 느끼는 마음에서 내가 이자를 뭐 100만 원 내다는 사람이 110만 원 내는 거 이게 부담 크지 10%나 되니까. 근데 뭐 50만 원 내다는 사람이 51만 원 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요런 마인드가를 얘기할 때 보통 그 예대금리는 고금리 있을 때 좀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같이 저금리로 확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저금리가 되게 고착화돼 있어야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여기서는 그 논리가 별로 통용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상황은 금융당국은 이게 이 시장에서는 아 이거 규제 때문에 올랐다. 가상금리 너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중과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좀 그렇다면 예대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게 좀 쟁점인데 이 적정 예대금리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 한 시민단체에서 그 주장한 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2%포인트를 넘기면 안 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기분에 따라 다르네요. 이게 내가 예대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이자를 내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3%까지 예대금리를 확대한다. 그렇죠. 이거는 좀 부담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이자 낼 때는 뭐 한 3%? 13%. 2%포인트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쵸. 하네요. 예. 근데 이게 왜 2%포인트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포인트를 올랐던 적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걸 넘었던 적이 최근 한 10년 정도 봤을 때 별로 없었다는 없지. 거예요. 이자가 뭐 5%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그 최근에 또 이제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조금 가상금리의 금융위가 개입해서 적어도 지금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으니까 적어도 한 2%포인트 아래에서 관리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2017년 3월에 예대금리 차가 1.94%포인트까지 오르고 5월에는 1.99%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때 이제 금융위가 이제 또 권순우 기자랑 또 친분인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네, 부위원장 그 당시 때거든요. 부위원장. 네. 예. 그때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상금리를 높이는 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대금리차가 실제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이때 이제 그래도 금융당국이 한 1%포인트 후반대에서 좀 예대금리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추정이 가능하니까 현재 2%포인트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시민단체 어디예요? 경제정의 실천 저 참여연대 계열의 거기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대금리 차를 금융당국이 물론 뭐 서민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당연히 예대금리 차를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좀 유례없는 이 강한 가계대출 규제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면 좀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